네, 이렇게 18호 태풍 미탁은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현재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데 태풍의 영향으로 한반도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이 됩니다. 네, 박래설 한수의 박사 그리고 정창삼 인덕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와 함께 태풍 상황과 전망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기상청을 전화 연결해서 들어봤는데 일단 지금 이제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태풍의 위치와 이동 경로 어떻게 됩니까? 예, 현재 태풍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지금 한 상륙하기 직전에 놓여 있죠. 한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목포 쪽으로 이제 상륙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남부 지방을 관통해서 결국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게 될 텐데 그 예상 시간을 내일 오전 9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태풍이 바람도 굉장히 강해서 지난 태풍 링링이나 타파보다 더 강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이번 태풍에서 어떤 피해가 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가요? 먼저 바람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바람은 지난 타파나 링링보다는 좀 약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 궤적을 보면요. 예전 경로하고 다르게 지금 내륙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륙의 주요 도시들, 광주라든가 대구라든가 이런 주요 도시들의 우측 방향으로 지나면서 태풍 지나갑니다. 근데 이 지역들이 이미 많은 빌딩들이 있으면서 네. 빌딩풍 같은 것들이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시속 30km, 시속 20km라 그러면 초속 20m라 그러면 한 90km 정도 되는데요. 그 빌딩풍이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빌딩풍이라는 게 좀 체감하기에 더 약간 좀 강하게 느껴진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빌딩 사이 압력 차이에서 그렇게 되는데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의 전선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빌딩들 주변에 있는 지역이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상복합 같은 고층 빌딩들이 굉장히 많이 서 있거든요. 네. 그런 지역이 야간에 특히 조심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이제 경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각 지역별로 최대 고비는 언제쯤이 될까요? 결국 태풍의 중심으로부터 이제 가까운 곳이 강풍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요. 네. 강풍대 위주가 주변이 이제 아마 피해가 주로 많이 나는 지역들일 거고. 네. 그래서 현재로 보면은 이제 목포 쪽이나 전남 해안 도서 지역들이 아마 주로 이제 현재는 고비가 되는 지역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점차 이 고비되는 지역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경남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물론 태풍은 어느 정도 약화되기 때문에 그 피해 예상은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제주와 남부지방이 태풍의 오른쪽 위험 반원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번 태풍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요? 예, 아마도 지난번 태풍인 타파보다 네. 이번 태풍의 강도가 비슷하거나 조금 약하다고 지금 예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타파보다 더 강한 그러한 피해를 줄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되는데요. 그 이유가 타파 같은 경우에는 대한해협을 따라 지나가면서 그 부산 쪽을 살짝 걸쳐 지나갔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대부분의 한반도 지역은 태풍의 진행 방향에서 왼쪽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항반원이라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이번 태풍은 서해상을 지나서 관통하게 되면서 남해의 대부분이 이제 오른쪽인 위험반원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결국 위험반원이라는 내용은 태풍의 진행 방향과 이 태풍 내의 바람의 속도가 같은 방향으로 합쳐져서 실제로 저희가 느끼는 바람은 더 강하게 느껴지는 지역들이거든요. 대부분이 남해안 지역이 이러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 피해는 훨씬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보다 왼쪽은 피해가 조금 덜한 건가요? 상대적으로, 예. 상대적으로 맞습니다. 덜하다.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태풍이 이번에 북상하는 시기 그리고 만조 시간이랑 겹치기 때문에 이 해안가 침수 피해도 우려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은 어떤 건가요? 해안가를 하면 해수면이 상승되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지금 태풍의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강우 강도는 굉장히 세지만 그 빠른 이동에 따라서 총량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수면이 상승하면 하수구가 역류하거나 맨홀 주변 같은 것들이 좀 위험합니다. 네. 특히 그리고 예전 아주 오래
전에 이제 매립된 지역이라든가 네. 이런 지역이 좀 위험하고요. 그리고 아마 주변 주민들이 다 알고 계실 건데요. 상습 침수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전에 계속 침수가 일어났던 지역, 그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오늘 밤 계속 주의를 보시면서 주변 상황을 보시고 모래주머니라든가 아니면 물막이판 같은 것들을 되게 설치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풍이 이번에 또 보도 자료를 보니까 1994년에 있었던 태풍 그 세스와 좀 약간 비교가 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당시와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중심기압이 네. 세스의 경우는 15년 전인데요. 980 헥토파스칼로 들어왔고요. 그다음 지금 985지만 거의 유사한 경로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그 세스 때도 동일했는데요. 네. 다 빠져나가면서 삼척에서 이제 300mm 이상의 비를 부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빠져나가면서 태풍의 반대 동풍이 불겠죠. 그러면 동해안에서부터 비구름이 동해 쪽으로 오고요. 그다음 뒤쪽에서는 태백산맥이 막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역적인 영향을 같이 받아서 큰 비가 옵니다. 그래서 예상 강우량을 보시면 동해안 지역 쪽을 뭐 300에서 500씩 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동해안 지금 보면 영덕이라든가 울진, 뭐 강릉, 삼척 이런 데 있는 주민들은 특히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와 비교해봤을 때 경로가 비슷하기 때문에 비가 오는 양도 약간 그때처럼 많이 내릴 것이다. 그 해당되는 지역이 그 말씀이신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예. 레이더 에코드를 보면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전라도에서 발달한 에코들은 점점 이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좀 빠르게 이동하지만 동해안 지역에 있는 경우는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뭐 올 여름부터 해서 태풍이 정말 여러 차례 오고 있는데 이 태풍 링링을 보면 전형적인 바람 태풍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최근에 왔던 태풍 타파 같은 경우에는 이 폭우를 동반한 비태풍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 오는 이 태풍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좀 끼워 맞춰야 될까요? 일단은 예. 뭐 비태풍이다, 바람 태풍이다에 대한 뭐 학문적인 기준을 나눈 특별한 그 정의는 없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상대적인 거죠. 예,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태풍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태풍은 다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을 하기 때문에 그 비와 바람을 동반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한 특징적인 것들은 그 태풍 자체의 특성이라기보다는 그 태풍이 도달해서 실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에 어떠한 식으로 영향을 주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미타 같은 경우는 현재 어느 정도의 강한 바람과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비를 내리기 때문에 비와 바람을 동반한 태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강풍이 또 만만치 않을 거라고 하는데 네.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5에서 45m까지 불 거란 예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체감이 안 될 텐데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일단 그 정도 바람이면 저희 같은 예. 성인들도 걷기가 굉장히 힘들 거고요. 그리고 아마 그 기차 같은 경우 아마 운행 중에도 전복이 될 수가 있고 뭐 그 정도로 뭐 상상하기 힘든 굉장히 빠른 바람입니다. 근데 이 부분의 바람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건 아니고요. 네. 순간순간이 나타나니까 이제 그때 그런 거를 겪지 않으면 사실은 크게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해당되는 바람이라는 게 순간 풍속을 예, 계속해서 순간 풍속입니다. 말을 하는 거죠? 예, 예. 뭐 이렇게 지난 여름부터 태풍이 이미 사실 2차례 지나간 터라 뭐 지반이 약해진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또 더욱이 붕괴 사고가 우려되고 또 농작물 피해도 우려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좀 위험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미 저희가 재관리를 할 때 예방, 대비, 대응, 복구라는 4단계가 있는데 이미 예방이라든가 대응 단계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상황은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어떤 방제 활동을 하기는 이미 타임이 늦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내일 재해가 발생되거나 아니면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2차 재해를 방지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네. 특히 저희가 우려하는 지역은 경남 지역의 사천이나 이 일대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네. 벼들이 많이 쓰러져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벼를 세운다든가 그다음에 나뭇가지 사과라든가 뭐 유실수 꺾인 가지들을 빨리 정리한다든가 그리고 양식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물고기들이 많이 폐사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원이 끊긴다든가 이런 거에 대비 2차 재해를 대비하는 거에 저희들이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태풍이 왔을 때 보면 건물의 그 벽면 일부가 깨지거나 뭐 유리창도 파손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 자체를 막기 위해서는 좀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대부분의 건물들이 네. 안전 기준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네. 그게 사실 바람이나 물은 항상 약한 부분을 타고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보면 지붕 천장이 떨어져 나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풍이 불면 비행기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비행기가 빨리 가면 양력이 발생해서 뜨는 거하고 똑같이 양력이 발생하면 지붕이 뜯겨 나가는 거거든요. 접착이 돼 있어도 바람 때문에 뜨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은 아파트의 유리창 같은 데 많이 이제 위험이 있는데요. 사실 뭐 청테이프를 바르거나 신문 같은 걸 바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파괴가 됐을 때 그 후속 피해를 막기 위한 거고요. 일단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고정을 하셔야 됩니다. 진동을 통해서 흔들림이 있으면서 유리가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유리 창문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문지나 이런 것 통해서 고정을 시켜주시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창틀에 그냥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놓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지금 남부지방은 특보가 발효되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 기자들도 아까 리포트에서 보기도 했지만 현장에 지금 나가서 현장의 그 분위기를 전달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비가 어느 정도 내리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상청 예보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 뭐 남부 지역은 뭐 300 또는 뭐 300 이상이 오는 지역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500mm 이상의 강수가 내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위험 반원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강한 비가 내릴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는데 동해안 같은 경우 500mm의 강수는 조금 의아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태풍에 의해서 들어오는 바람이 그 동해안 지역의 높은 고지대를 만나서 지형성 강우를 뿌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이 부분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00mm면 어느 정도인가요? 500mm면은 이게 50cm잖아요. 50cm가 쌓이는데 전체적으로 50cm가 쌓여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한 종아리 정도까지 네, 그 정도까지 찬다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 한반도에 지금까지 올해 영향을 준 태풍이 7개로 이제 늘어난 네. 셈인데 어찌됐든 이제 수치를 또 분석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게 친다라고 하면 1959년과 공동으로 관측사상 가장 많은 태풍이 올라온 셈입니다. 이렇게 좀 태풍이 잦은 이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태풍이 잦다는 정의를 조금 이제 명확하게 하면은 네, 제가 이제 18호 태풍이 이번에 미탁인데 네, 결국은 18호 태풍이라는 얘기는 올해 들어서 18번째 태풍이 이제 발생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18번이라는 빈도 수는 사실은 다른 해에 비교해서 되게 많은 빈도를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굉장히 태풍이 잦다고 하는 건 결국은 그중 7번이라는 태풍이 한 번에 도달했기 때문인데 네. 이 원인을 뭐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너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 갖고서 사실 이맘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중국 내륙에서 차가운 한기가 내려와서 북태평양 고기압을 밀어내거든요. 그러면 네. 남쪽으로 밀어내면서 그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약간 오른쪽으로 시프트 되게 되는데 태풍이 지금보다는 약간 동쪽이나 남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한기가 내려오는 현상이 안 나타나면서 그리고 유난히 올해는 고기압이 강하다 보니까 딱 그 한반도로 태풍이 올 수밖에 없는 길을 딱 만들어준 상황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졌기 네. 때문에 그 저희도의 해상에서 태풍이 발생이나 발달이 쉽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도 지역 중위도 지역의 온도도 높기 때문에 태풍이 쉽게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올 수 있는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온난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어쨌든 바닷물 그 수온은 올라가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올해뿐만 아니라 그럼 앞으로도 이 가을철에 이런 태풍이 계속해서 많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인지요? 그러니까 태풍의 관점에서 지구온난화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뭐 슈퍼 태풍 얘기도 나오는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분명히 태풍은 결국은 해수면 온도로부터 뭐 잡열이나 수증기 같은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발달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수록 더 큰 태풍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네. 온난화는 게 전구에 걸쳐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남과 북의 어떤 그 기압 경도도 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빈도라든지 또 이동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슈퍼 태풍이 한반도에 도달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다양한 학계의 설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예단할 힘든 수는 부분이다. 없다. 그러면 이제 가을이 아직도 좀 남았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태풍이 좀 올라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기 전에 네. 저희 그 한국형 수치모델 사업단에 저희 모델이 하나 만든 모델이 있고요. 이 모델이 네. 결국 기상청에서 앞으로 그게 사용할 어떤 모델인 모델인데 거죠? 예. 킴이라는 모델이고요. 예. 한국형 독자 모델을 이제 개발을 올해 완료하고 내년에 이제 현업에서 사용할 예정인데요. 어쨌든 그 모델의 10일치 그 예측 결과를 제가 좀 보고 왔는데요. 한 12일경에 저기 저압부가 하나 열대 저압부가 발생하는 거를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네. 그게 그럼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좀 확신할 수는 없는데 10월 10일쯤이요. 예, 근데 보니까 태풍이 이번 미탁이 지나가고 나서 한계가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은 좀 밀려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적어도 그 태풍이 발달해서 올라오더라도 한반도까지는 오지 않고 일반적인 형태로 일본이나 일본 남쪽으로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뭐 10일 예측이다 보니까 네. 유동성은 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끝으로 교수님께서 그 시청자분들께서 이 태풍이 발생했을 때 아무래도 좀 주의하시잖아요. 주의점 좀 짚어주시죠. 사실 저 방송을 통해서 태풍에 대한 준비 방안 같은 것들이 많이 방송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과도하지 않냐, 이번 태풍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과도한 준비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거에는 그렇죠. 과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지금 현재라도 그 주변에 발생될 수 있는 재난에 대해서 미리 좀 상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상상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발생될 재난에 대해서 재난이 발생하면 준비된 듯이 그걸 처리해 나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강풍으로 우리 유리창이 깨지면 어떡하지? 그렇죠. 네. 그다음 또 아니면은 정전이 돼가지고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서거나 오늘 밤에 정전이 되면 어떡하지? 네.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숙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집 앞에 있는 하천이 범람하면 새벽에 범람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대피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상상을 하시고 마음속에 준비를 하시는 과정이 좀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발생하고 났을 때 대비를 한다라고 하면 이미 좀 많이 늦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재난이 났을 때 당황을 해서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그런 상황이 안 펼쳐지는데 그렇죠. 재난이 예. 발생하면서 당황해서 모든 일들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상상을 하고 나한테도 재난이 발생할 수 있고 오늘 밤, 오늘 새벽에 우리 집에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그리고 미리 마음속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신과 가족은 스스로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대비 잘 하셔서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피해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래설 한수혜 박사, 정창삼 인덕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님과 함께 태풍 상황과 전망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